서울의 심장부 불빛이 꺼지지 않는 강남의 마천루 숲속에서 진숭그룹의 타워는 왕좌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30층 도시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회장실에서 강지우는 펜을 든 채 미동도 없이 서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마치 정교하게 깎아 만든 대리석 조각상처럼 그의 존재감은 차갑고 압도적이었다. 30년. 그가 진숭을 물려받아 지금의 제국으로 키워낸 시간이자 동시에 그가 자신의 삶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린 시간이기도 했다. 그에게 여자는 사치이자 불필요한 변수였다. 비즈니스는 전쟁이었고 전쟁터에서 감정은 약점일 뿐이었다. 수많은 정략결혼 제의가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얼음장 같은 무표정으로 거절했다. 그의 세계는 오직 숫자와 전략, 그리고 승리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직원들은 그를 얼음심장을 가진 군주라 불렀다. 그의 결정은 언제나 칼날처럼 정확했고 그의 예측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심지어 그의 곁을 10년 넘게 지킨 김 비서조차도 그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공허를 알지 못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같았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 마지막 서류에 사인을 마친 지우는 뻐근한 목을 주무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은 세찬 비가 도시를 때리고 있었다. 굵은 빗줄기가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일한 소음이었다. 그는 잠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은 빗속에서 흐릿하게 번져 마치 수많은 영혼들의 외로운 울음처럼 보였다. 문득 아주 찰나의 순간 그는 가슴 한구석이 시리도록 텅 비어 있음을 느꼈다. 회장님, 이제 퇴근하셔야죠. 내일 아침 일찍 이사회도 있으십니다. 김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말했다. 그는 지훈의 건강을 염려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코트를 집어들었다. 차 대기시켜. 네, 알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훈은 피로에 지친 눈을 감았다. 매일 반복되는 궤도, 집무실 회의 서류, 그리고 텅 빈 펜트하우스. 그의 삶은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굴러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생기도 없었다. 젠장. 차가 강변북로에 진입했을 때 갑자기 굉음과 함께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숙련된 운전기사가 능숙하게 차를 갓길에 세웠지만 엔진은 이미 꺼져버린 후였다. 쏟아지는 빗 속에서 차는 속수무책으로 멈춰섰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불렀지만 이 폭우 때문에 언제 도착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기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보고했다.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고 주변은 어두컴컴했다. 그때 그의 눈에 저 멀리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 하나가 들어왔다. 작은 식당의 간판 불빛이었다. 김 비서, 저기까지 걸어가자. 내 회장님이 비에? 우산 있잖아. 여기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보단 낫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김 비서는 군말 없이 트렁크에서 큰 우산을 꺼내 들었다. 지훈이 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빗물이 그의 바지단을 적셨다. 수십억짜리 계약을 성사시킬 때도 흔들리지 않던 그가 지금 이 상황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런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극도로 싫어했다. 몇 분을 걸었을까? 마침내 그들은 불빛이 새어나오던 작은 식당 앞에 도착했다. 옹기식당이라는 소박한 이름의 간판이 비에 젖어 있었다. 낡았지만 정갈해 보이는 외관이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이런 허름한 곳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빗줄기는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딸랑.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울리자 따뜻하고 구수한 음식 냄새가 그들을 맞았다. 식당 내부는 아담하고 소박했다. 늦은 시간이라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주방 쪽에서 한 여자가 앞치마를 닦으며 나왔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비를 많이 맞으셨네요. 그 여자 이수연이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질끈 묶은 머리 낡았지만 깨끗한 유니폼. 지훈의 세상에 존재하는 화려한 여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어 지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수연의 눈은 깊고 맑았다. 세상의 풍패에 시달렸을 법한 나이였지만 그 눈동자에는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듯한 순수함과 동시에 쉽게 꺾이지 않을 단단한 심지가 함께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오랜 시간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지훈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30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의 심장이 그 찰나의 순간에 처음으로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다. 논리도 이성도 계산도 없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갑작스럽게 밀려와 그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원초적인 감정이었다.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가요?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지훈의 시선에 수연이 조금 당황하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눈처럼 맑고 따뜻했다. 지훈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아니, 괜찮다. 따뜻한 차 한 잔 부탁하지. 네, 잠시만요. 수연이 주방으로 들어간 사이 지훈은 젖은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쳤다. 김비서는 그의 이런 낯선 모습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회장님이 저렇게 넋을 잃고 누군가를 쳐다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수연이 따뜻한 김이 오르는 찻잔을 들고 나왔다. 그녀는 찻잔을 지훈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때 그녀의 소매 끝이 살짝 걷히며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가 지훈의 눈에 들어왔다. 험하게 살아온 흔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차가 많이 막히나 봐요. 이런 날은 다들 고생이죠. 수연이 어색한 침묵을 깨며 말했다. 그녀는 손님에게 말을 거는 것이 익숙한 듯 자연스러웠다. 차가 고장났다. 지훈이 짤막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잠겨 있었다. 그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평범한 옥수수차였지만 그 어떤 최고급 와인보다도 깊은 온기를 담고 있었다. 그 온기는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것만 같았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의 비를 바라보았다. 식당 안에는 빗소리와 작은 라디오 소리만이 흐르고 있었다. 지훈에게는 평생 겪어보지 못한 낯설고 평온한 시간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껏 추구해온 성공과 부의 정점에서 정작 가장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런 작은 온기였다는 것을. 그는 수연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묵묵히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저 평범한 식당의 종업원일 뿐인데 그녀의 모든 몸짓에는 성실하고 진솔한 삶의 태도가 배어 있었다. 지훈은 결심했다.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가장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로. 이 여자를 놓치면 평생을 후회할 것이다. 이 온기를 놓치면 남은 생은 영원히 겨울일 것이다. 이름이 뭐지? 지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저요, 이수연입니다. 나이는 30입니다. 지훈과 동갑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김비서와 수연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훈은 수연의 앞으로 다가가섰다. 압도적인 그의 존재감에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나와 결혼해 주시오. 정적. 식당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빗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수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낯선 남자가 방금 뭐라고 한 거지? 김비서는 입을 떡 벌린 채 회장님의 얼굴과 수연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자신의 회장님이 마침내 과로로 미쳐버렸다고 생각했다. 네,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수연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어처구니 없어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웬 멀끔하게 생긴 남자가 비에 쫄딱 젖어 들어와서는 차 한 잔 마시고 다짜고짜 청혼이라니. 잘못 듣지 않았다. 나와 결혼하자, 이수연 씨. 지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눈은 오직 수연만을 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장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불꽃처럼 타오르는 진심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 수연에게 건넸다. 진숭그룹 대표 강지훈이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다. 진숭그룹.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이름 위에 적힌 대표 강지훈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더욱 하얘졌다. 이것은 몰래카메라인가? 아니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왜 저와 결혼을? 첫눈에 반했다는 말을 믿나? 지훈이 반문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당신의 눈을 본 순간 내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부명의 안정된 삶, 그 무엇이든. 그러니 나와 결혼해 주시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논리적이지 않고 가장 설득력 없는 청혼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과 진실함은 수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고단한 삶을 살아왔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동생의 학비를 대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하며 살아왔다. 사랑은 그녀에게 사치였고 결혼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그녀 앞에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이끄는 남자가 나타나 결혼해달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동화인가 아니면 악몽인가? 저는 회장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회장님과는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이에요. 수연이 현실을 직시하며 말했다. 상관없다. 이제부터 알아가면 된다. 사는 세계가 다르다면 내가 당신의 세계로 가거나 당신을 나의 세계로 데려오면 된다. 중요한 것은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긴급 출동 서비스가 도착했다는 김비서의 보고였다.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지훈은 수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내일 오전 10시 진숭타워 30층으로 와주시오. 기다리겠다. 만약 오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 여기로 오겠다. 당신이 승낙할 때까지. 그 말을 남기고 지훈은 미련 없이 돌아섰다. 김비서가 허둥지둥 그를 뒤따랐다. 딸랑 문에 달린 종이 다시 울리고 식당 안에는 수연 혼자 남았다. 그녀는 여전히 손에 그의 명함을 쥔 채 그가 사라진 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온기가 아직도 손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거칠고 투박했지만 진심이 담겨있던 그의 청혼이 귓가에 맴돌았다. 수연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고요했던 삶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밤새 이수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작은 자취방의 낡은 침대에 누워 그녀는 손에 쥔 강지훈의 명함을 수백 번도 더 들여다보았다. 진숭그룹 대표. 그 이름이 주는 무게는 그녀가 평생 짊어져 온 삶의 무게와는 차원이 달랐다. 어젯밤의 일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비현실적이었다. 포구 낯선 남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청혼. 그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공허하고 외로운 눈빛. 그 눈빛 속에 담긴 절박함이 그녀의 마음을 자꾸만 흔들었다. 그녀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애썼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동화책에나 존재한다. 현실의 나는 병든 동생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하루하루가 전쟁인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이 기회라면, 만약 이 손을 잡는다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동생에게 최고의 치료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녀의 삶에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동아줄일지도 모른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수연은 결심을 굳혔다. 가든 가지 않든 일단 부딪혀보자.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야 했다. 만약 그가 그저 하룻밤의 변덕으로 자신을 조롱한 것이라면 그의 얼굴에 시원하게 물이라도 뿌리고 오면 그만이다. 그녀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다. 비록 낡은 정장이었지만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허리를 꼿꼿이 폈다. 가진 것은 없어도 스스로에 대한 존중까지 잃지는 않았다. 오전 9시 50분 수연은 진숭타워 앞에 섰다. 하늘을 찌르듯이 솟은 거대한 빌딩은 그녀를 압도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이
그녀를 또 다른 세계로 밀어넣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위축되게 만들었다. 그녀가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자 직원은 그녀의 허름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무쇠운 일로 오셨습니까? 강지훈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수연의 말에 직원의 표정이 노골적인 불신으로 바뀌었다. 예약은 하셨나요? 회장님은 아무나 만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수연이라고 전해주십시오. 직원은 마지못해 인터폰을 들었다. 잠시 후 그녀의 눈이 토끼처럼 커졌다. 그녀는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어 공손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이쪽으로 오시죠. 김 비서님께서 곧 내려오실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젯밤 식당에서 봤던 김 비서가 황급히 달려왔다. 그는 수연을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오셨군요, 이수연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올라가시죠. 그의 극진한 태도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수연에게로 쏠렸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저 여자 누구야? 회장님이 저런 사람을 왜 만나지? 수연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김 비서를 따라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30층 회장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 수연은 숨을 멈췄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어젯밤의 폭우가 씻어낸 도시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풍경을 등지고 강지훈이 서 있었다. 어젯밤의 젖은 모습과는 달리 완벽하게 맞춰진 슈트를 입은 그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워스건. 그가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반가움과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앉으시오. 수연이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자 지훈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어젯밤의 제안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내 제안은 아직 유효하다. 당신의 대답을 듣고 싶군. 왜 하필 저여야만 합니까? 세상에는 회장님께 어울리는 훌륭한 여성분들이 많을 텐데요. 수연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지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30년 동안 내 심장은 단 한 번도 뛴 적이 없었다. 진숭을 위해서만 존재했지. 그런데 어제 당신을 본 순간 처음으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유 같은 건 없다. 그냥 당신이어야만 했다. 그의 고백은 담백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수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뭐든 말해보시오. 이 결혼은 계약입니다. 저는 회장님의 아내 역할을 하겠습니다. 대신 제 동생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회장님께서 이 결혼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되시면 저는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위자료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밤새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었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녀의 말에 지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그는 그녀가 돈을 요구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런 방식일 줄은 몰랐다. 그녀는 사랑을 구걸하지도 부를 탐하지도 않았다. 오직 거래를 제안할 뿐이었다. 좋다. 그 조건 받아들이지. 하지만 한 가지는 정정해야겠다. 이 결혼은 계약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내가 정하지 않는다.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정하는 거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당장 혼인신고서 준비해. 그리고 구청에 연락해서 오늘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네, 회장님 지금 당장이요. 김 비서는 경악했다. 그는 회장님이 하룻밤 사이에 마음이 바뀔 줄 알았는데 상황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폭주하고 있었다. 내 말 못 들었나? 아닙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이수연은 강지훈의 법적인 아내가 되었다. 자신의 서명이 적힌 혼인신고서를 멍하니 바라보며 그녀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속보 진숭그룹 강지훈 회장 정격 결혼 상대는 평범한 일반인 여성. 뉴스 속보가 모든 채널을 장악했고 인터넷은 마비될 지경이었다. 재계의 황태자 얼음군주로 불리던 강지훈의 결혼 소식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지만 상대가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여성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의 호기심에 불을 지폈다. 진숭그룹의 주가는 잠시 요동쳤고 강지훈 회장의 가족들은 분노로 폭발했다. 지훈아,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당장 그 여자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오지 못해. 아버지인 강 회장의 불호령이 전화기 너머로 터져 나왔다. 하지만 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제 아내입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함부로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통보이지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지훈에게 가족은 또 다른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었다. 그는 수연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세상의 관심과 저기에 그녀가 얼마나 큰 압박감을 느낄지 그는 짐작하고도 남았다. 한편 진숭그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박태민 전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 그는 지훈의 사촌동생이자 진숭의 호시탐탐 노리는 야심가였다. 그는 모니터에 떠있는 강지훈과 이수연의 결혼 기사를 보며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강지훈이 여자를, 그것도 저런 근본도 없는 계집을. 그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아는 강지훈은 감정 따위에 휘둘릴 인간이 아니었다. 이것은 분명 약점이다. 30년 동안 철옹성 같았던 강지훈에게 드디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아주 재밌게 됐군. 하늘이 나에게 기회를 주는구나. 박태민은 즉시 자신의 수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수연이라는 여자 지금부터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봐. 과거 가족돈 문제, 남자 관계 뭐든 좋다. 그 여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찾아내. 그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강지훈이 스스로 만든 이 스캔들을 이용해 그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진숭을 차지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 시각 지훈은 수연을 데리고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이었다. 최고급 가구와 예술품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잘 꾸며진 박물관 같았다. 수연은 그 광활한 공간 한가운데에 서서 어쩔 줄을 몰랐다. 이곳이 이제 그녀의 집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의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다. 앞으로 여기가 당신 집이다.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시오. 지훈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노력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수연이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불안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진숭그룹 회장의 아내 강지훈의 여자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폭풍 한가운데에 내던져졌다. 과연 그녀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차가운 남자와의 결혼은 과연 그녀에게 구원일까?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일까? 강지훈과의 결혼 생활은 거대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것과 같았다. 이수연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호화로운 곳에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외롭고 숨막히는 곳에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모든 것은 완벽했다. 아침 식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가 준비했고 그녀가 입는 옷은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골랐다. 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그녀의 손길이 닿은 흔적은 없었다. 그녀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잘 전시된 인형 같았다. 강지훈은 바빴다. 그의 갑작스러운 결혼은 진숭그룹 내부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고 그는 그 여파를 수습하느라 하루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냈다. 그는 매일 아침 수연과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아무리 늦어도 그녀가 잠들기 전에 돌아오려 애썼다. 그의 행동에는 서툴지만 분명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30년의 시간은 그렇게 쉽게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폭풍의 첫 번째 조짐은 박태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수연에 대한 뒷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있었다. 서류에는 그녀의 고단했던 삶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고와 낡은 자취방 수많은 아르바이트 경력, 그리고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남동생. 이거 완전 눈물나는 심파극이군. 박태민은 서류를 책상 위로 던지며 경멸적으로 웃었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 대신 잔인한 계략이 번뜩였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동정했을 법한 그녀의 불행은 그에게는 더없이 좋은 공격 재료일 뿐이었다. 이걸 잘 포장해서 언론에 흘려. 진숭의 신데렐라 알고 보니 계획적인 접근 병든 동생을 앞세워 재벌 회장의 동정심을 유발하다. 이런 식으로 자극적이게 사람들은 착하고 불쌍한 여자보다 야망에 찬 악녀 이야기를 훨씬 더 좋아하거든. 알겠습니다, 전무님. 박태민의 지시는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그가 돈으로 매수한 타블로이드 신문사를 통해 이수연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다. 기사는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었다. 그녀의 가난은 재벌계 기생하기 위한 밑밥으로 아픈 동생은 거액의 돈을 뜯어내기 위한 도구로 둔갑했다. 그녀가 식당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삶은 남자를 유혹하는 기술을 연마한 과정으로 왜곡되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악플로 뒤덮였다. 역시 돈 보고 결혼한 거였네. 꽃뱀이 따로 없구만. 순진한 척하더니 뒤로는 온갖 계산을 다 했겠지. 소름 돋는다. 강지훈 회장도 눈이 삐었지. 저런 여자한테 넘어가다니. 수연이 그 기사들을 처음 발견한 것은 어느 평화로운 오후였다. 그녀는 넓은 거실에서 어떻게든 이 집에 적응해보고자 태블릿 PC로 인테리어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자신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라 있는 것을 보았다. 호기심에 클릭한 순간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화면 가득한 악의적인 글자들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단 한 번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떳떳하게 살기 위해 발버둥 쳐온 자신의 삶이 이렇게 더럽혀질 수 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목숨처럼 아끼는 동생을 모욕하는 내용이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이것은 그들이 원하는 바일 테니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지훈의 여동생 강희진이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들어왔다. 그녀는 진숭백화점의 상무로 오만하고 제멋대로인 성격으로 유명했다. 그녀는 수연을 보자마자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소파 위로 던졌다. 화면에는 수연에 대한 기사가 떠 있었다. 이게 다 사실이야. 정말 내 동생 팔아서 우리 오빠 꼬드긴 거냐고. 희진의 목소리는 경멸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수연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눈물을 감추고 희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뭐가 아니야.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굴러 들어와서 우리 집안 망신은 다 시키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천박한 여자가 있을 곳이 아니야. 희진이 수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고 할 때였다. 그만둬라. 언제 돌아왔는지 지훈이 차가운 얼굴로 현관에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고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오빠 어떻게 된 거야? 이 기사들 봤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내 아내다. 그리고 내 집에서 내 아내에게 무례하게 구는 건 용서 못한다. 당장 나가. 지훈의 단호한 명령에 희진은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녀는 오빠가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차갑게 대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수연을 노려보더니 욕설을 내뱉으며 획 돌아서 나가버렸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수연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강한 척했지만 가늘게 떨리는 어깨가 그녀가 받은 상처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미안하다. 내 가족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해서. 괜찮아요. 언젠가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인걸요. 수연이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지훈은 말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넓고 단단했다. 수연은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모든 정보팀을 동원해 기사의 출처를 추적하고 악성 게시물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박태민은 두 번째 칼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진숭그룹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다. 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추진 중이던 그린시티 프로젝트에서 자재 비리 및 환경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뉴스가 터져 나온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훈이 회장 취임 후 가장 공들여온 사업이었다. 뉴스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진숭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회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룹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결혼 문제로 시끄럽게 하시더니 이제는 회사 경영까지 소홀히 하시는 겁니까? 임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지훈은 굳은 얼굴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시기적절하게 터졌다. 마치 누군가 정교하게 계획한 것처럼. 그의 시선이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박태민에게로 향했다. 박태민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만족감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역시 너였군. 지훈은 속으로 생각했다. 개인적인 스캔들로 자신을 흔들고 동시에 그룹의 핵심 사업에 타격을 주어 리더십을 무너뜨리려는 속셈이었다. 이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우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제기된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는 정면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 비서 당장 기자회견 준비해. 지훈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에 술렁이던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박태민은 속으로 비웃었다. 어디 해볼 테면 해보시지. 이미 증거는 다 조작해뒀으니 네가 파헤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걸. 그날 이후 지훈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낮에는 프로젝트 위기를 수습하고 밤에는 수연을 향한 인신공격을 막아내야 했다. 그는 강철 같은 사람이었지만 연이은 공격에 조금씩 지쳐가는 것이 보였다. 수연은 그런 그를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자신 때문에 그가 힘들어하는 것만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라는 생각이 그녀를 짓눌렀다. 펜트하우스의 화려함은 이제 그녀에게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 결혼이 잘못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처음으로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잠든 지훈의 지친 얼굴을 내려다보며 수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마음속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죄책감은 차가운 안개처럼 이수연의 영혼을 잠식했다. 그녀는 거대한 펜트하우스를 떠도는 유령과 같았다. 강지훈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외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주었지만 정작 그녀의 내면에서 자라나는 절망감은 막지 못했다. 수연은 자신이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이라고 믿었다. 자신의 등장으로 인해 철옹성 같았던 그의 세계에 균열이 생기고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위협받고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위기 대응에 매달린 지훈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도 서류 더미에 파묻혔고 그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수연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하게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고 다짐했다. 그에게 직접적인 도움은 될 수 없을지라도 최소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만 했다. 자신이 일으킨 폭풍의 실체를 알아야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을 터였다. 그녀는 행동을 시작했다. 낮 시간 동안 그녀는 지훈의 서재에 들어가 그린 시티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사들을 모두 읽기 시작했다. 경제 용어도 건설 용어도 대부분 생소했지만 그녀는 사전을 찾아가며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마치 학창시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듯이 그녀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날 밤 지훈은 자정이 다 되어서야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거실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놓고는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수연 씨, 아직 안 잤군. 그의 목소리는 피로에 잠겨 있었다. 수연은 따뜻한 차를 한 잔 타서 그에게 건넸다. 오늘도 힘드셨죠? 지훈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는 너무 지쳐서 넥타이를 풀 힘도 없는 듯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넥타이를 풀어주고 셔츠 단추를 한두 개 열어주었다.
그녀의 조심스러운 손길에 지훈의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그는 그대로 소파에 기댄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수연은 그의 곁에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는 서류들로 향했다. 그린시티 프로젝트 자재 납품 계약서 및 비용 보고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회사의 중요한 기밀 서류일 것이다. 자신이 봐도 되는 것일까? 하지만 이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그의 아내였다. 법적으로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으로. 그녀는 서류를 들고 식탁으로 향했다. 복잡한 숫자와 표들이 머리를 아프게 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과거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익혔던 기본적인 회계 지식이 어렴풋이 도움이 되었다. 작은 식당에서 재고를 관리하고 동대문 시장에서 옷을 떼다 팔며 장부를 정리했던 경험들이 그녀의 뇌세포를 자극했다. 몇 시간을 씨름했을까? 대부분의 내용은 이해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그때 그녀의 눈에 아주 사소한 하지만 이상한 점 하나가 포착되었다. 그것은 프로젝트에 철강을 납품하는 대진 스틸이라는 회사의 보고서였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계약 금액 납품된 자재의 수량 단가 등 모든 숫자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진숭의 최고 엘리트들이 검토했을 서류이니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수연의 눈길을 끈 것은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보고서 하단에 아주 작게 적힌 회사의 주소였다. 서울의 번화한 상업지구가 아닌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주소.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사서함 103호라는 문구. 수연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수십억짜리 철강을 납품하는 거대한 회사가 번듯한 사무실 주소 대신 사서함을 사용한다고 과거 우편물 관리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상 사서함은 주로 실체가 불분명한 유령 회사들이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였다.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태블릿 PC로 그 회사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회사의 홈페이지는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었다. 하지만 회사 연역을 살펴보니 설립일이 불과 6개월 전이었다. 진숭그룹과 같은 대기업이 검증되지 않은 신생업체와 이렇게 큰 규모의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뭔가 있어. 그녀는 확신했다. 그녀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지우는 소파에서 담요를 덮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랐다. 그리고 식탁에서 밤을 새운 듯 서류를 앞에 두고 엎드려 잠들어 있는 수연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다. 그의 손길에 수연이 잠에서 깨어 화들짝 놀랐다.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네요. 왜 이러고 있었어? 피곤할 텐데. 저기, 회장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뭐 하나만 여쭈어봐도 될까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이야기했다. 대진 스틸이라는 회사 사서함 주소, 그리고 너무나 짧은 회사 연역. 지우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 그런 사소한 정보들은 실무진에서 이미 다 검토했을 터였다. 그건 아마 그가 무심코 대답하려던 순간 그의 머릿속에 섬광이 스쳤다. 박태민. 이 프로젝트의 자재 구매 총괄 책임자는 바로 박태민이었다. 그는 평소 자신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비용 절감을 명목으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을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지우는 즉시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기업 정보 시스템에 접속했다. 대진 스틸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어본 순간 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대표이사의 이름은 낯설었지만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진 임원 중 한 명의 이름이 눈에 익었다. 박태민의 처남이었다. 이런 개자식. 지훈의 입에서 낮은 욕설이 터져 나왔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태민이 자신의 처남을 내세워 유령 회사를 만들고 진숭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값싼 저질 자재를 납품하고 장부상으로는 최고급 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챙겼을 것이다. 그리고 언론에 터져나온 자재 비리 의혹은 바로 그 자신이 만든 함정이었다. 자신을 공격하는 동시에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연막. 지우는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진숭의 그 어떤 유능한 직원도 발견하지 못한 비리의 첫 번째 실마리를 바로 그의 아내 세상이 근본 없는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던 이수연이 찾아낸 것이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에게 끌렸던 것은 단순히 그녀의 따뜻함이나 맑은 눈빛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내면에는 세상의 풍파를 견뎌내며 다져진 날카로운 통찰력과 강인한 생명력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함께 싸울 수 있는 동지였다. 지우는 처음으로 수연을 자신의 파트너로 인식했다. 그는 거실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던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그리고 그 위에 거대한 프로젝트 설계 도면을 펼쳤다. 수연 씨, 그가 진지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당신 말이 맞았소. 이건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함정이다. 그리고 나는 그 배후가 누군지 짐작이 간다. 그는 설계 도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 서류들 속에서 당신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있다면 뭐든지 말해주시오. 당신의 시선이 지금 내게는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수연은 지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그녀를 향한 동정이나 연민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깊은 신뢰와 존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이 거대한 집의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그의 삶에 그리고 그의 싸움에 함께하는 동반자임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없었다. 오직 단단한 결의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진정한 의미의 연대로 거듭나고 있었다. 차가운 펜트하우스의 거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하나의 팀이 되어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진숭그룹의 가장 비밀스러운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낮 동안 강지훈은 회사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그는 박태민을 포함한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그린시티 프로젝트의 위기 수습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이며 적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밤이 되면 전쟁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다. 지훈은 진숭그룹 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비밀 감사팀을 가동했다. 그의 곁을 10년 넘게 지킨 김비서와 그룹 최고의 재무분석가, 그리고 전직 국정원 출신의 보안팀장이 그의 손발이 되어 움직였다. 그들은 공식적인 감사 절차를 피하면서 물밑에서 조용하고 신속하게 박태민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 비밀 작전의 또 다른 핵심 멤버는 이수연이었다. 그녀는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그녀만이 가진 독특한 시각이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숫자와 복잡한 계약 관계 속에서 기계가 아닌 사람의 흔적을 찾아내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거실의 거대한 테이블 위에 수십 개의 관련 서류들을 펼쳐놓고 밤을 새워가며 그것들을 들여다보았다. 마치 거대한 직소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그녀는 관련 인물들의 이름, 회사의 주소, 계약 체결일 등 사소해 보이는 정보들을 서로 연결하며 관계도를 그려나갔다. 초반의 조사는 난관에 부딪혔다. 박태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치밀했다. 그는 수년에 걸쳐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복잡한 자금 세탁 과정을 통해 돈의 흐름을 완벽하게 위장해 놓았다. 지훈의 비밀 감사팀이 추적한 자금은 몇 단계를 거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회장님, 쉽지 않습니다. 박 전무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들은 대부분 해외 조세 피난처에 등록되어 있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보안팀장의 보고에 지훈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박태민을 너무 얕보고 있었다. 단순히 탐욕스러운 야심가인 줄만 알았는데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범죄를 계획해온 주도 면밀한 설계자였다. 그때 거실에서 관계도를 그리던 수연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이 회사들 좀 이상해요. 그녀가 가리킨 것은 대진스틸을 포함한 5개의 하청업체였다. 감사팀의 보고에 따르면
이 회사들은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별개의 법인이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지? 이 회사들의 법인 설립 서류를 처리해준 법무법인이 모두 같아요. 정인 법무법인이라는 곳인데 아주 작은 곳이에요. 처음에 지우는 그것이 단순한 우연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식당에서 일할 때 보면 시장 상인들은 다들 자기가 믿는 세무사나 법무사 한두 곳만 이용하거든요. 서로 소개해주면서요. 이건 마치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보여요. 평범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녀의 직관이었다. 지훈의 엘리트 참모들은 결코 생각해보지 못할 방식의 접근이었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정인 법무법인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정인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는 박태민의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였다. 그들은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 과거 대학 시절부터 온갖 비리를 함께 저질러온 공범 관계에 가까웠다. 첫 번째 실마리가 풀리자 굳게 닫혀있던 비밀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지훈의 팀은 법무법인을 압박해 박태민이 설립한 모든 유령 회사의 리스트를 확보했다. 그리고 그 리스트를 바탕으로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자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가 모습을 드러냈다. 박태민은 지난 5년 동안 그린시티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진숭그룹의 크고 작은 사업들에서 무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해왔다. 그는 그룹 내부의 핵심 실무자들을 뇌물로 매수해 자신의 공범으로 만들었고, 그들은 서로의 비리를 눈감아주며 거대한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의 그림자도 짙어졌다. 박태민은 쥐새끼처럼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누가 어떻게 자신을 조사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불안감과 편집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약한 고리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그의 모든 회계 조작을 담당해온 재무팀의 오 부장이었다. 오 부장은 박태민의 협박에 못 이겨 범죄에 가담했지만 늘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던 소심한 인물이었다. 박태민은 그가 가장 먼저 배신할 것이라 생각했다. 어느 날 밤 박태민은 퇴근하는 오 부장의 차를 막아 세우고 어두운 골목으로 그를 끌고 갔다. 오 부장,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나 혹시? 나 몰래 딴 생각 품고 있는 건 아니겠지. 박태민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그는 오 부장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내 배에 구멍이 나면 당신 배에도 똑같이 구멍이 날 거야. 아니, 당신은 나보다 먼저 가라앉게 될 걸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입 조심 몸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 협박은 오 부장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박태민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아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대로 가다가는 감옥에서 평생을 썩거나 혹은 그 전에 박태민에게 제거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그날 밤 오 부장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김 비서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김 비서님, 저 오 부장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 전무의 진짜 장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한방, 스모킹 건이었다. 오 부장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박태민의 모든 횡령과 비리가 기록된 비밀 장부를 넘기기로 약속했다. 며칠 후 약속된 장소에서 오 부장은 김 비서에게 두꺼운 장부와 데이터가 담긴 USB를 건넸다. 그것을 받아든 지훈과 수연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안에는 박태민의 제국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담겨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거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박태민의 운명을 결정지을 증거들이 놓여 있었다. 길고 길었던 비밀 수사는 마침내 끝이 났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칼을 언제 어떻게 휘두를 것인가 하는 문제뿐이었다. 이걸 공개하면 박 전무는 끝입니다. 수연이 나직하게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냥 끝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지. 그의 시선은 달력의 한 날짜에 멈춰 있었다.
다음 주에 열릴 정기 이사회 날짜였다. 그곳은 박태민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지훈을 공격하기 위해 벼르고 있던 무대였다. 지훈은 그 무대의 주인공을 바꿔버리기로 결심했다. 박태민을 위한 가장 화려한 처형대가 될 그곳에서 길고 길었던 이 싸움의 막을 내릴 준비를 시작했다. 진숭그룹 타워 30층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칼날처럼 팽팽했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을 둘러싼 이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 그리고 은밀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숭그룹의 운명이 결정될 터였다. 이 모든 긴장감의 중심에 강지훈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굳게 담은 입술은 그의 강한 결의를 보여주고 있었다. 반대편에 앉은 박태민은 승리를 예감한 포식자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는 물밑에서 이사들을 구워 삶으며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다. 강지훈의 스캔들과 그린시티 프로젝트의 위기를 교묘하게 엮어 그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는 오늘 강지훈을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왕좌를 차지할 생각에 온몸이 짜릿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박태민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장님 그리고 이사님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연기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호소력이 있었다. 우리 진숭그룹은 지금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룹의 주력 사업인 그린시티 프로젝트는 좌초될 위기에 처했으며 시장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사들을 둘러보며 극적인 효과를 노렸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강지훈 회장님의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경영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지훈을 향했다.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은 개인적인 스캔들에 휘말려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그로 인해 경영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박태민은 스크린에 자신이 조작한 자료들을 띄웠다. 프로젝트의 손실액을 과장하고 모든 책임을 지훈의 경영 실패로 돌리는 내용이었다. 저는 더 이상 진숭이 침몰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강지훈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는 바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훈의 해임. 그것은 진숭그룹의 지각 변동을 의미했다. 박태민은 자신의 연설에 스스로 도취되어 승리가 이미 자신의 손에 들어온 것처럼 행동했다. 모두의 시선이 강지훈에게로 쏠렸다.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마침내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박전무 그룹을 걱정하는 그 충심 아주 인상 깊군요. 그의 말에 박태민은 잠시 당황했다. 분노나 변명을 예상했지 이런 비꼬는 듯한 여유는 예상 밖이었다. 하지만 박 전무의 발표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빠뜨린 것 같군요. 지훈은 김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김 비서는 회의실에 메인 스크린을 조작했다. 박태민의 조작된 그래프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대진스틸의 법인 등기부등본이 나타났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이름 옆에 박태민의 처남 이름이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다. 이게 뭐지?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태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번져나갔다. 대진스틸, 우리 그린시티 프로젝트에 철강을 독점 납품한 회사입니다. 박 전무, 혹시 이 회사 대표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십니까? 처남 되시는 분과 아주 이름이 비슷해서 말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예리함이 담겨 있었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요. 세상에 이름 비슷한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박태민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우연이라. 지훈은 피고섰다. 그는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박태민의 처남 명의로 된 해외 계좌에 대진스틸로부터 수백억 원이 입금된 내역이었다. 이런 우연도 있군요.
처남의 계좌로 우리가 지급한 자재 대금의 일부가 정확히 흘러 들어갔습니다. 혹시 박 전무가 모르는 용돈이라도 챙겨준 모양이죠. 회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이사들은 경악과 불신에 찬 눈으로 박태민을 쳐다보았다. 박태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교진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강지훈 네가 날 모함하기 위해 꾸민 짓이지.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는 순간이었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그곳으로 이수연이 들어섰다. 그녀는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지만 단정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하나 들려 있었다. 그녀는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맑고 단단한 눈빛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다. 박태민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저 여자가 왜 여기에... 수연은 지훈의 곁으로 걸어가 말없이 그에게 태블릿 PC를 건넸다. 지훈은 그것을 받아 가장 연장자인 이사에게 건넸다. 이사님 직접 확인해 보시죠. 박태민 전무가 지난 5년간 얼마나 성실하게 회사 돈을 자신의 주머니로 옮겼는지 그가 직접 기록한 비밀 장부입니다. 이사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넘겨받아 화면을 보는 순간 그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 안에는 박태민의 모든 횡령 배임 뇌물 수수 내역이 날짜별 항목별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훈이 마지막 한 방을 날렸다. 이것은 박 전무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스크린에는 어두운 골목길의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박태민이 오 부장의 멱살을 잡고 협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더 이상의 변명이나 조작은 불가능했다. 그것은 완벽한 증거였다. 박태민은 자신의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오만함과 야망이 사라지고 오직 절망과 파멸의 그림자만이 남아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먼지처럼 무너져 내린 것이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박태민, 너는 진숭을 탐냈지만 진숭의 이름이 가진 무게와 책임을 이해하지 못했다. 너의 탐욕이 오늘 너 자신을 삼킨 것이다. 그가 말을 마치는 순간 회의실의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지훈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다. 박태민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사관들이 박태민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는 그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끌려나갔다. 그와 함께 범죄에 가담했던 몇몇 이사들도 사색이 된 채 고개를 떨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길고 치열했던 싸움은 지훈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다. 그는 조용히 수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그녀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터였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진숭그룹을 뒤흔들었던 박태민의 부패 스캔들은 대한민국 재계를 강타한 거대한 태풍이었다. 박태민을 비롯한 공모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랐고 그들이 수년간 쌓아올린 부패의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연일 진숭그룹의 비리를 대서특필했지만 대중의 비난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것은 강지훈의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후속 조치 덕분이었다. 그는 이사회가 끝난 다음 날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는 깊이 고개를 숙여 국민과 주주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부끄러운 내부 비리를 숨기지 않고 전부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그룹의 경영 구조를 뿌리부터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진솔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위기는 서서히 기회로 바뀌고 있었다. 진숭그룹의 주가는 안정을 되찾았고 강지훈 회장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지만 지훈과 수연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장을 맞이하고 있었다. 더 이상 위태로운 계약 관계의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을 함께 치른 전우였고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가장 빛나는 강인함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지훈은 수연과 함께 그의 아버지가 있는 본가를 찾았다. 진숭그룹의 창업주이자 산광이었던 강 회장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결혼에 분노했던 과거가 무색하게 수척해져 있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지훈의 인사에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은 지훈을 지나 그 옆에 서 있는 수연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분노가 없었다. 그 자리에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내가 회사를 구했더구나. 그것은 칭찬이라기보다는 혼잣말에 가까운 독백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진숭이,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며느리의 손에 구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진숭의 해안을 가진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였던 모양이다, 지훈아. 그 한마디에 부자 사이에 오랜 갈등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수연은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것은 온전히 그들 부자의 시간이었다. 지훈은 아버지의 휠체어 뒤로 다가가 말없이 그의 어깨를 감쌌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수연에게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눈을 피해 펜트하우스에 숨어 지내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그녀에게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진숭나눔재단 설립 계획안이었다. 이게 뭐예요? 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담할 재단을 만들 생각이요. 깨끗하고 투명한 진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이지. 그리고 이 재단을 당신에게 맡기고 싶소. 수연은 놀라 눈이 커졌다. 제가요, 저는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요. 아니, 당신만큼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소. 당신은 누구보다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니까. 당신의 따뜻함과 지혜가 필요하오. 지훈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수연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그저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과거와 경험이 더 이상 상처나 약점이 아니라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수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동생 또한 진숭의료원의 최고의 의료진 덕분에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그녀를 짓누르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온해진 어느 가을 저녁 지훈은 수연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읍시다.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강남의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그들이 처음 만났던 작고 허름한 온기 식당이었다. 식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들을 맞았다. 아이고, 두 분 아니신가, TV에서 보고 얼마나 놀랐다고. 주인 할머니는 마치 자신들의 자식이라도 만난 것처럼 반갑게 그들을 맞았다. 그들은 그날 밤 앉았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따뜻한 옥수수차가 나왔다. 모든 것이 그날과 같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과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랜 시간을 함께한 부부 같은 편안함과 따스함이 흐르고 있었다. 수연 씨.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기억나오, 내가 여기서 당신에게 처음 청혼했던 거. 수연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내 청혼은 사실 엉망진창이었어.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취해서 당신의 입장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채 내뱉은 이기적인 고백이었지. 그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오. 지난 몇 달간 당신과 함께 폭풍의 한가운데를 지나오면서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깊이 알게 되었소.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사랑하게 되었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작고 소박하지만 아름답게 빛나는 반지였다. 이수연 씨, 계약도 조건도 없는 내 마음 전부를 담은 진짜 청혼을 하고 싶소. 내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늙어가고 싶소. 나와 다시 한번 결혼해 주시겠소. 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완전한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지우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그녀에게 맞았다. 1년 후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진숙나눔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가 문을 열었다. 개관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행사가 끝난 후 수연과 지우는 쉼터 근처의 공원을 나란히 걸었다. 그녀는 이제 진숙그룹 회장의 아내가 아니라 모두가 존경하는 재단의 이사장이었다. 당신 덕분에 내 세상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아시오.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전에는 숫자와 승리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나누고 함께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덕분에 제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수연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30년간 독신이었던 CEO와 평범한 식당 종업원의 만남. 세상은 그것을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동화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며 함께 성장해온 두 영혼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을. 그들의 사랑은 운명처럼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단단한 현실이 되어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